안녕하세요. 저는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보건처의 정승현 차장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해양환경과 갯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혹시 그 해양환경공단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저희 기관이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고 바닷가가 있는 부산, 인천, 제주, 대산 이런 이제 바닷가가 있는 지역에 12개의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인지도가 낮은 기관인데 이 해양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할 것 같으세요?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일? 저희 아이한테 제가 하는 일을 막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바다에서 쓰레기 줍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바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물질들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들을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양을 깨끗하게 가꿔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기타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양 환경을 우리가 왜 보호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 생계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바다로부터 얻고 있죠. 그리고 또 해양은 육상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면 그 피해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휴가 때 어디 가세요? 산과 들과 바다로 가시죠. 여가 활동을 즐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양이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해양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나무나 숲, 육상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들을 그린 카본이라고 하고, 이 해양 생태계, 해양 생물, 해조류 등이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 카본이라고 해요. 블루 카본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좀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네. 이 블루 카본은 우리 육상과 달리 해양은 토양이 바닷물에 잠겨 있죠. 그러면은 이 유해 산소가 매우 부족한 환경이라서 이 유해 물질들이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탄소를 오랫동안 그 해 저질에 저장해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탄소를 장기적으로 막아두는 이 환경을 형성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보다 최대 50배나 빠르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 왜 블루 카본을 중요하게 얘기할까요? 이제 바로 기후 위기 때문인데요. 평소 뉴스에서 그 해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어요. 이게 뭐냐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들이 우리가 2030년대까지는 탄소를 얼마까지 줄이자라고 국제적인 약속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2030년까지 2670만 톤을 흡수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95.5%는 산림 부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해양 부분에서 달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블루 카본은 뭐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맹그로브입니다. 맹그로브 아시죠? 예, 우리나라에 맹그로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에는 맹그로브가 자연적으로 도입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남단이죠. 제주도랑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금 맹그로브 숲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탄소 감축원을 인정받기 때문에 만약에 인공적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 흡수량을 저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해초대입니다. 해초대는 바닷속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랑은 다른 겁니다. 해조류는 씨앗에서 번식하는 게 아니라 포자를 통해서 번식을 하는 거고요. 이 해초류는 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에서 발화를 해서 줄기가 해저질의 땅 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줄기, 뿌리, 줄기, 잎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식물이고, 미역, 김, 다시마는 뿌리, 줄기, 잎이 구분이 안 되죠. 전체가 다 잎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염생식물 서식지입니다. 염생식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염생식물은 염분이 있는 땅에서도 자라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염분이 있는 땅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냐? 그건 아니에요. 염생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시면 사진에 붉게 물들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칠면초나 해용나물 같은 종류인데, 이 식물들이 육상에서는 훨씬 잘 자랍니다. 육상에서는 거의 성인의 무릎 높이 정도까지 자라는데, 이 염분이 있는 곳에서는 이 염분을 버텨내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한 성인의 발목 정도까지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육상에서도 자랄 수 있지만 염분이 있는 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식물이다. 근데 이 염생식물이 자라나는 갯벌, 염습지는 현재 블루카본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염생식물이 자라는 것도 갯벌인데요. 이 갯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염생식물이 있는 곳은 식생갯벌, 염생식물이 없는 갯벌은 비식생갯벌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 가지 블루카본 외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블루카본 후보군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식생갯벌입니다. 염생식물이 서식하지 않는 비식생갯벌인데요. 이 갯벌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별도 법도 있습니다.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갯벌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법에 따르면 갯벌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지금 해안선과 기본수준면 사이를 갯벌, 조관대라고 알고 있죠. 갯벌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닷가라고 하는 부분, 해안선과 지적공부 시작점 사이의 조상대 지역을 그 주변 지역, 그리고 그 기본수준면 이하부터 수심 6m까지의 해역을 주변지대, 조화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갯벌법에서는 이 갯벌과 주변 지역을 통틀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443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약 2.5% 수준입니다. 갯벌법에 따르면 이 갯벌 면적을 5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과거까지 조사를 확인해 보면 9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가 간척 사업을 활발하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대규모 간척 사업이 시야 갯벌, 그리고 새만금 갯벌 간척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2,443제곱킬로미터인데 시야 갯벌로 약 200제곱킬로미터의 갯벌이 사라졌고, 새만금 갯벌이 208제곱킬로미터가 사라졌어요. 어마어마한 면적의 갯벌이 사라졌죠. 네,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갯벌 면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를 보면 갯벌이 서해안에 전국 갯벌의 83.8%가 집중되어 있어요. 전남이 42.5%, 그리고 인천, 경기에 36.1%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갯벌이 하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서는 첫 번째, 생물 서식지와 번식지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갯벌 체험 가보셨을까요? 갯벌 체험? 우리 아이들 갯벌 체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서울 근교에도 갯벌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이 갯벌에 가면 게, 조개, 새우, 갯지렁이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어서 먹이가 아주 풍부하죠. 그리고 특히 갯벌은
바다의 다른 지역보다도 영양염료와 에너지가 풍부해요. 그래서 어류들이 갯벌에 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키웁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거는 갯지렁이에요. 갯지렁이. 갯벌에 가시면 흔히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진흙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갯지렁이는 갯벌의 농부 역할을 합니다. 이 갯지렁이가 갯벌의 흙을 먹고 그거를 정화해서 뱉어내는데 흙을 먹을 때 흙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요. 그래서 갯벌에 가시면 작은 구멍이 있죠. 구멍 옆에 보시면 이렇게 흙더미가 따리처럼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갯지렁이가 위에서부터 흙을 먹고 뱉어내서 옆에 쌓아둔 거예요. 그러면 갯지렁이가 그 뚫어놓은 구멍으로 산소가 더 잘 침투해서 이 갯벌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갯벌이 가진 기능 중에서는 이제 육상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죠. 갯벌 생물들이 오염물질을 걸러서 먹고 분해하면서 해양 환경을 정화하는데 이 사진에 보시는 거는 바지락이에요. 갯벌 체험 가시면 제일 많이 잡으실 수 있는 게 바지락이잖아요. 바지락이 조개국 끓일 때 쓰는 가장 흔한 재료긴 하지만 갯벌의 정화, 필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생물입니다. 이 바지락 하나가 하루에 20리터 이상의 물을 정화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바지락이 갯벌 속에서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이 갯벌 바지락 조개를 입을 열었다 닫으면서 물을 쭉 뱉어내서 그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지락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데 썰물 때면은 물이 빠져나가서 이제 바지락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조개 안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다가 몇 날 며칠을 버팁니다. 그리고 있다가 물이 또 들어오면은 생존을 하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종이어서 저희가 갯벌의 건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지락을 채취를 해서 바지락 몸속에 있는 중금속 농도를 확인해서 이 갯벌이 건강한지 오염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갯벌의 기능은 이제 재해 예방을 하죠. 아까 갯벌과 그 주변 지역을 정의를 할 때 갯벌이 조관대 가운데에 있고 이제 육지 부분과 바다 부분이 있는데 갯벌이 넓으면 넓을수록 육지에 오는 태풍 피해가 줄어들겠죠. 근데 갯벌을 매립해서 바다와 육지가 너무 가깝다.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태풍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갯벌의 탄소 흡수 기능인데요. 국제사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전 지구 저탄소 예산 보고서에 보시면 전 지구적으로 산업 분야, 철강,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 340억 톤을 배출하고 그리고 벌목 분야, 탄소를 갖고 있는 나무를 베어내면서 57억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요. 그중에 육상이 31%를 흡수를 하고 해양에서 23%를 흡수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대기 중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기 중에 남아있는 탄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죠. 그러면 해양에서 탄소 흡수원을 늘리게 되면은 대기 중에 잔존하는 탄소 양을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 흡수율은 1제곱킬로미터당 198톤을 흡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규모일 것 같으세요? 1제곱킬로미터? 저희가 일반적으로 축구장 크기가 7,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축구장 140개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 정도 넓이에서 탄소를 198톤을 흡수한다. 우리나라 갯벌 전체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연간 48.4만 톤을 바다에서 흡수를 하는데 그 양은 자동차 20만 대가 뿜어내는 양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이 탄소를 흡수하는 그 ESG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기관이랑 또 기아 자동차가 요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서 같이 ESG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갯벌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종류와 식물, 동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높냐면 와데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이 3국에 접해 있는 바다인데요.
와덴해라는 바다인데 2009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조관대 갯벌을 가지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2009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와덴해는 생물 다양성이 400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15종이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서도 갯벌에만 1000종이 살고 있어요. 네, 대단한 수치죠.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갯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돈으로 약간 가치로 환산해야 체감이 되잖아요. 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갯벌 1제곱킬로미터당 연간 72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요. 저 전체 갯벌로 따지면 약 17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치를 어떻게 환산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갯벌이 가진 여러 기능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자연 정화하는 기능, 재해를 저감시키는 기능, 그 기능들의 가치가 1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산정하냐면 예를 들어서 갯벌이 사라지면 그 태풍을 막기 위해서 토지 앞에다가 방조제 같은 걸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것들을 다 가치로 환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갯벌을 찾아서 체험하는 거, 여가를 보내는 것, 휴양을 하는 것, 그런 가치들이 문화 서비스 가치로 1조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갯벌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저희도. 그래서 2021년에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희가 홍보를 잘 못했나 봅니다.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한국의 갯벌은 한국에서 몇 번째로 등록된 자연유산일까요? 네, 학생. 7번째요? 자연유산이 그렇게 많았군요. 아닙니다. 혹시, 네. 첫 번째요. 아쉽습니다. 네, 우리 파란색 옷 입고. 4번째요. 아쉽습니다. 자,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이쯤에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등재된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에는 자연유산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자연유산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어딜까요? 그쵸, 제주예요. 제주에 이어서 2번째로 등재된 자연유산입니다. 그럼 어디가 등재됐나 보시면 당연히 서남해안이겠죠.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 순천갯벌 이렇게 4곳이 묶여져서 한국의 갯벌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서천갯벌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있고 이제 기수와 그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 환경이라서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창갯벌은 조개류와 게류가 풍부하고 바닷새 관찰 명소로도 유명을 하고요. 신안갯벌 같은 경우가 아까 앞서서 갯벌 분포가 전남에 42%가 있었죠. 신안갯벌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니까. 이제 신안갯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갯벌로 그 면적이 11만 헥타르가 넘고요. 이 갯벌 뻘의 높이가 40m입니다. 엄청 두껍죠. 예. 거의 뭐 지구의 역사가 그 뻘에 다 담겨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성 순천갯벌 같은 경우에는 순천 혹시 순천만 정원 가보셨을까요? 예,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그 갯벌에는 이제 철새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도 유명하고요. 지금 이 4곳이 1단계로 등재가 된 곳이고 정부에서는 이 한국의 갯벌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2단계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갯벌에서 최상위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새죠. 바닷새. 그 바닷새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 있어요. 이 철새 이동 경로가 북극에서부터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약 2만 킬로미터의 경로인데 이거를 새들이 한 번에 이동 못 하겠죠. 그럼 중간에서 꼭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그 위치가
이 6개 지역이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인데요. 이 연간 5,000마리 이상의 철새가 이동을 하면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에서 이동을 할 때 중간에 쉬어서 먹이도 먹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 기착지였던 우리나라의 최대 갯벌이었던 새만금이 없어졌죠. 예, 새만금이 없어지면서 많은 철새들이 소멸되긴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규모도 크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의 갯벌을 찾는 철새들 중에서 넓적부리 도요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종이 전 세계에 400에서 6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 규모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의 본 적이 없는 개체수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죠. 몸 길이가 14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새가 2만 킬로를 이동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꼭 쉬어야겠죠. 이 새가 새만금 갯벌에서 휴식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새만금 갯벌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종이 많이 감소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락꼬리 마도요고요. 지금 보시면 위에랑은 부리 생김새가 좀 다르죠. 이것 또한 전 세계 3, 4만 마리 남은 멸종 위기종인데 긴 부리를 가진 대형 도요새입니다. 이 넓적부리 도요에 비해서는 몸집이 좀 크죠. 그 외에도 큰 부리 도요, 검은 머리 갈매기, 붉은 어깨 도요, 저어새 등 여러 가지 철새들이 우리나라 갯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갯벌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훼손된 갯벌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갯벌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갯벌 복원 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대규모 간척 때문에 갯벌이 훼손됐으니까 1999년도에는 이제 간척하지 말자라는 취지의 법이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그럼 갯벌을 다시 되돌려 보자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서 2010년도에 시범 사업을 3개소 정도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28개 지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완료된 개수는 16개소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12개 지역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저희 기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순천 화포해역이라든지 보령 죽도, 원산도, 서천 선도리 등 이제 서남해안 주변에 집중이 되어 있죠. 본격적으로 갯벌 복원 사업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첫 번째 해수 소통형은 갯벌에 어떤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됐으니까 구조물을 제거시켜서 해수를 소통시키자라고 하는 사업 유형이고요. 그리고 갯벌 재생형은 이제 과거에 갯벌을 이제 염전이나 양식장으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더 이상 사용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치를 시켜놨더니 갯벌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양식장이나 염전을 없애고 다시 갯벌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갯벌 재생형입니다. 그리고 기능 개선형은 지금 갯벌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갯벌에서 어장 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갯벌이 뭐 폐기물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뭐 그 갯벌 밑에 쓰레기가 많아서 그것들을 좀 제거를 해서 갯벌이 좀 더 깨끗해지도록 그런 기능을 되살려보자 라고 하는 게 기능 개선형입니다. 그리고 경관 개선형은 갯벌의 경관을 좀 아름답게 해보자 라는 내용인데, 그리고 기수역 복원형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추진된 사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새만금 방조제를 없애서 거기를 다시 갯벌로 만들자, 이런 류의 사업이에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진된 적이 없어요. 네. 세부적으로 제가 지역 사례를 조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해수 소통형 사업 유형인데, 여기 보시면 원래 있던 연육도로예요. 다음 장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서산웅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혹시 서산웅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1967년도에 이 지역의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면 대로리라는 부분이 육지 부분이에요.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모계도라는 섬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서 웅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이 어렵죠. 물이 있을 때만 배를 끌고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에 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연육도로를 이렇게 2개나 만들었어요. 200m짜리, 300m짜리. 근데 이거를 막고 나니까 물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물의 흐름이 달라져서 이 섬 주변으로 바지락 양식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바지락이 더 이상 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좀 어떻게 해달라라고 해서 2014년, 16년도에 이 연육도로에 구멍을 뚫어요. 다 제거를 한 건 아니고 보시면 이 가운데 전체 200m 중에서 50m만 뚫었고 그리고 전체 300m에 구멍을 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주민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수 소통을 설치를 하는 공사를 했는데도 그 이상 침퇴적 현상이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죠. 이걸로 안 된다. 해수 소통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제거를 해주고 물이 찼을 때도 이동이 가능하게끔 해수 소통형 교량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수 소통형 갯벌 복원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 재생형 사례입니다. 여기는 고파도라는 섬이에요. 서산 고파도라는 섬인데 여기는 하루에 전기선이 3번밖에 운행을 하지 않아요. 여기를 들어가시려면은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육지에서 이어지는 다리가 없었죠. 근데 요 지금 지역이 양식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용을 하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격자 무늬로 양식장의 소유권이 다 나눠져 있죠. 여기를 이제 양식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어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양식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갯벌에 이 폐양식 도구들이 이제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해양 오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됐었죠. 그래서 악취도 발생하고 해서 여기를 이제 갯벌로 좀 복원을 시켜달라라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폐염전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 해수를 유통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이런 갯벌이 원상태가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갯벌 재생형의 사례였고요. 다음은 갯벌 기능 개선형입니다. 요거는 순천 화포해역이에요. 지금 여기 1번 있는 그림 위쪽이 순천 갈대정원 있는, 순천만 정원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저기가 제일 육지랑 가까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이 이제 바다 쪽이에요. 그러면은 요 지역에 이 순천만을 입구를 막고 있는 거대한 굴초군락이 있었어요. 그 굴초군락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실제 굴초군락 전경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굴초군락이 약 30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거예요. 이 넓이가 한 55,000 제곱미터 정도가 됐고 이 깊이가 1m 정도 되는데 굴이 1m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밑에 있는 굴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죽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밑에서 썩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리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 며칠만 놔둬도 냄새가 엄청 나잖아요. 현장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질소나 인이 많이 검출되었어요. 그래서 요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굴초군락이 해수 흐름을 막고 있어서 위쪽에 있는 순천만 정원에 갈대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순천시에서 요걸 좀 제거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요것도 제거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관 개선형 사업인데요. 보시는 거는 그냥 조감도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이제 조감도고, 우리가 육지에서 식물을 심고 가꾸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물며 갯벌에서 염생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거는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염생식물 서식지가 블루카본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도 이걸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보자라고 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을 지금 태안 근소만, 신안 북부권역, 그리고 서산 가로림만, 서귀포 성산읍 이 4개소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서 인공적으로 염생식물을 심어보는 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 심어보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 사업은 아무래도 살아있는 생물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성공 여부도 조금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국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이 갯벌 복원 사업을 하고 나면 그럼 5년 동안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갯벌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서천 유구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유네스코에 지정된 한국의 갯벌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과거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폐염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갯벌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 저서동물이 풍부해야지 바다새가 많이 오고 먹이 활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서동물이 많이 풍부해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법정 보호종 이제 바다새들이 관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하는 일이 갯벌 복원 사업이다 보니까 갯벌 복원 사업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인데 우리 삶에서 갯벌과 해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또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실천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